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유난히 길었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설이지만 이 설 연휴엔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층간소음 문제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 이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특히 네. 이번 설 연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휴일이 긴 연휴의 경우는 층간소음 민원도 좀 늘어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던 집이 연휴에 고향으로 오래 떠나 있게 되면 있던 층간소음 분쟁도 없어질 것이지만 네. 반대로 가족들이 모이는 곳, 특히 어린 아이들이 와 있는 집 같은 경우 며칠 동안 있다 보면 없던 층간소음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추석보다는 구정 연휴에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설은 겨울이다 보니까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져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포항 법원에도 이 층간소음 분쟁이나 범죄 사건이 좀 발생하나요? 네, 그럼요. 층간소음 자체 사건보다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감정이 악화돼서 범죄가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포항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범죄 사건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협박이나 상해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형사법정에 올라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방어행위라고 하는 행동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하는 행동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상대의 층간소음에 대해서 불만과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미 우리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그 내용인데요. 실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을 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새벽에 도구를 사용해서 천장을 두드리거나 크게 밤에 찬송가나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등 네. 약 한 달간 31차례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네. 이것은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성 층간소음을 유발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런 사건이 많아져서 이번 달 3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똑같이 보복성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도 한번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네. 또 이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는 등 층간소음을 일으키다가 또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 현관문이 닫히거나 물 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이런 보복성 소음을 냈는데 역시 스토킹 범죄가 돼서 기소가 네.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계속해서 보복성으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또 천장을 쿵쿵 두드리거나 하면 이게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만약에 이렇게 소음을 유발시킨 상대 공간이 공부방이었다. 요즘 아파트에도 공부방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혹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다. 그걸 유발한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음을 유발해서 그 업무에 지장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니까 이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더라도 항의하는 방법도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그러면 피해를 좀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고 하다 보면 사실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되거나 범죄로 번져지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형사사건들도 다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비대면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관리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네. 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아파트 게시판에 호소문을 붙이는 방법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집이 어딘지 일단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그리고 그 항의를 듣는 사람 쪽에서도 직접적으로 와서 따지는 것보다는 조금 감정적으로 완화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항의 방법과 관련해 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네. 법원은 이제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일회성으로 이제 뭐 천장을 두드리거나 하는 것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하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법원은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무래도 층간소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게 되면 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지게 돼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다툼이 커지면 서로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당 집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절대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행동은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직접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항의 방법이 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게 되면 또 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대면으로 관리실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층간소음 피해가 너무 심한 경우에 사실 그 고통은 어떤 범죄 피해보다도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 고소를 한다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그 범죄는 없고요. 네. 뭐 경범죄처벌법상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된다고 해도 이제 최대 10만 원 벌금형, 그러니까 10만 원의 벌금형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형사적으로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정 대응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상대방이 고의 아닌 과실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해도 네.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이제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동안 들어온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었는데 네. 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건 있어요. 아직은 판례가 그 손해배상액을 크게 인정한 거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층간소음 이런 것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좀 상대적일 것 같은데 네. 혹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네. 또 이게 이제 수인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수인 한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규칙 규정을 보면 먼저 층간소음이 뭐냐?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여러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접 세대 간 소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층간소음의 종류를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충격 소음은 일단 뭐 쿡쿡 이렇게 뭐 밀대 같은 걸로 천장을 치거나 네. 아니면 사람이 쿵쿵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이런 소음들을 말하고요. 네. 이게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공기 전달 소음은 그냥 왜 아이가 울거나
네.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들려서 층간소음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이런 소리와 같은 간접적인 소음은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의 이제 한도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층간 소음은 주간,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와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조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10%가량 더 높은 소음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 기준은 1분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직접 충격 소음 같은 경우는 주간 39데시벨이 한도고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최고 소음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소음도는 주간 네. 57데시벨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야간에는 52데시벨 넘으면 안 되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또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1분이 아니고 5분간 지속되는 소음을 측정해서 주간 45데시벨 넘으면 안 되고 야간에는 40데시벨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소음 피해를 내가 입증하고 싶다, 민사소송이든 뭐 그런 것이든 뭐 이렇게 법적 절차를 취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이런 소음을 측정을 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분쟁 시 대처 방법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소음 발생을 줄이고 이해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법률 똑똑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